나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며 나 스스로의 식사는 늘 뒤로 미뤘다. 내 딸 세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조용히 예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그저 아이가 하지만 그날 찬란한 조명 아래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서 내 앞에 놓인 접시는 보기에는 근사했지만 냄새부터 이상했다. 한입 베어 물자 금속 맛이 감돌았고 익숙한 식감이 느껴졌다. 내가 예전에 키우던 반려견 백구에게 주던 고급 사료의 맛, 나는 알아차렸다. 나에게만 게사료가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다. 신랑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원래 남은 음식이나 먹던 사람이잖아요. 딸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고 있는 모습. 내가 밤새 열이 나는 딸 곁을 지키던 그 시간들. 오래된 운동화를 신는다고 놀림받을 때 안아주던 그 순간들 모두 떠올랐다. 그 아이가 나를 줘 나는 울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홀을 빠져나와 핸드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걸고 있던 해안가의 그 땅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나는 이제 그들에게 잔인함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세진이의 결혼식을 위해 고른 남색 원피스는 3년 전 중고시장에서 공짜로 얻은 옷이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아껴둔 옷. 설마 그 날이 내가 내 딸에게 이방인처럼 대우받는 날일 줄은 몰랐다. 택시는 느릿하게 전주 한옥마을 쪽으로 달렸고 창밖으로 오래된 기와집들과 고즈넉한 담장이 지나갔다. 봄 햇살에 반사된 하얀 대들보들, 철쭉 향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이 도시는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그들만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 이들에겐 냉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될까요? 기사가 물었다. 목적지는 전주의 부유층으로 유명한 서운가 뒷산 자락의 저택이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입구를 감싸고 있었고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대문을 뒤덮고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용기 내어 또박또박 대답하고 택시비를 지불한 뒤 후하게 팁도 건넸다. 40년 동안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는 사실이었다. 기사는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 따뜻한 미소는 잠시나마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정문 앞은 이미 고급 차량들로 북적였다. 한복 대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맞춤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다. 그들의 옷 한 벌이 내 석 달치 월급보다 비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문 앞에서 주춤거리고 서 있었다. 그때 억지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김은숙 여사님 되시죠? 저는 오늘 예식을 담당한 진행자 유지연입니다. 신랑 측에서 여사님 자리를 안내해드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내게 안부도 묻지 않았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예식장 정문이 아닌 후문 쪽 작은 샛길로 나를 인도했다. 마치 정식 하객이 아닌 몰래 드려야 하는 짐짝 같은 취급이었다. 예식장은 고요하고 화려했다. 흰 천으로 만든 꽃아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연한 녹색 리본이 의자마다 묶여 바람에 나풀거렸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 외롭게 느껴졌다. 나는 예전에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뛰던 밤을 떠올렸다. 학교 일을 마치고 또 일하러 나가 아이 등록금을 보탠 날들. 세진이는 그런 걸 몰랐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예식 담당자는 나를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혔다. 꽃기둥에 가려 신부가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아닌 그냥 의무적으로 부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자리였다. 여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린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편안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앉았다. 무릎 위에 작은 손가방을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수놓아 주신 손수건, 남편 정우의 흑백 사진, 그리고 세진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적힌 메모장이 들어 있었다.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시작에 함께하고 싶다는 말. 나는 그 말을 전하려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배제되어 있었다. 앞자리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딸 세진이가 SNS에 올렸던 사진 속 인물들, 그 아이의 직장 동료들, 사윗감 상민이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집안 사업 파트너들의 얼굴을 얼핏 알아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나는 공간의 일부, 의자나 화분과 같은 비인간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때 상민이의 어머니, 내가 처음 보는 여인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입장했다. 그녀는 명품 샴페인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자리의 여왕처럼 움직였다. 하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개를 돌렸다. 음악이 울리고 결혼 행렬이 시작되었다. 연보라빛 드레스를 입은 들러리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그 뒤를 이어 세진이가 상민의 팔에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빛바랜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상민이의 증조할머니가 입었던 전통 드레스라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가 마치 어릴 적 꿈꾸던 공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눈부셨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눈길은 하객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없었다.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구에게는 고개도 끄덕였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고마움의 손짓도 인정의 눈길도 없었다. 그 아이를 3주 5년 동안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해온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예식은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서약은 마치 온 대사를 말하듯 딱딱했고 눈물마저 연출처럼 느껴졌다. 주례자가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순간적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반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많이 버텨왔으며 누구보다 오래 곁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아무 말도 없이 내 딸이 이제 김세진이 아닌 최세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바라보았다.
피로연은 저택 뒤편 정원에서 열렸다. 천막이 세워지고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웨딩 테이블들이 놓였다. 하객들은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담소를 나눴고 그들 사이엔 내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내 자리는 구석 중의 구석, 말하자면 주방 직원들과 조리사들이 형식적으로 초대된 자리였다. 딸과 사위는 메인 테이블에서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민의 어머니는 상민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세진이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힘들어 울던 날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등교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리고 식사가 나왔다. 내 앞에 놓인 접시는 보기엔 고급스러웠다. 한 입 크기의 고기, 파테가 예쁘게 빚어져 있었고 주변엔 다각형으로 썬 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소스가 빛을 반사하며 흘렀다. 하지만 냄새는 이상했다. 한 입 넣자 식감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혀끝에 감도는 금속 맛, 그리고 퍽퍽하게 부서지는 고기, 질감. 강아지 사료였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백구, 내 반려견에게 주던 바로 그 사료. 나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단 한 사람, 나에게만 이 특식이 제공된 것이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상민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고 곧이어 둘은 내 쪽을 힐끔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딸 세진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어깨는 웃음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나의 치욕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냅킨을 접어 그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떴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 정도는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40년간 엄마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 없던 내가 이날 처음으로 내 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정문이 아닌 뒷길로 걸어 나왔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모두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길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한번 연회장을 뒤돌아보았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을지도 모를 그 순간에 나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택시는 몇 분 만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나를 데려다 주었던 그 기사였다. 벌써 끝나셨나요, 여사님? 저는요, 이제 끝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내 집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가슴 속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억울함도, 분노도, 눈물도 아닌 끝났다는 묘한 평온.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래된 목재 마룻바닥이 낯익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조용함에 감싸였다. 벽에 걸린 사진들, 딸 세진의 첫 등교날, 대학 졸업식, 첫 직장에 합격했던 날, 모두 그 아이의 인생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전구와 함께 살았던 짧지만 소중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전구는 교통사고 직전 이렇게 말했었다. 은수가, 우리 아이,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언젠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드레스를 벗어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다. 그 옷은 헌옷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갑옷이었다. 나는 다시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나무장 서랍. 밋밋한 깊숙이, 오래된 서류함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내 유언장, 보험증서, 그리고 바로 그 땅. 여수 해변계에 있는 우리 가족의 별장 부지. 25살 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의 여름 피서지였고 내가 가장 고요히 울 수 있었던 장소였다. 그 부지는 세진이에게는 지루한 시골 별장이었지만 나에게는 유일하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 부지는 최근 부동산 개발로 수십억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었지만 나는 지금껏 그걸 세진이에게 알린 적 없었다. 그 아이는 당연히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 여겼겠지.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정의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였다.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정민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일할 때 영어 수업을 도와주던 조용한 학생이었다. 유난히 성실하고 내 눈을 피하지 않던 아이. 그 아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종로의 개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가끔 명절마다 카드와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는 마음 따뜻한 청년이다. 나는 그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한 번의 신호음 뒤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정민수입니다. 민수야, 나야, 김은숙 선생님.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너랑 꼭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언제든지요. 나는 미소 지었다. 화요일 오전이면 좋겠구나. 종로 사무실이지? 네, 선생님. 제가 차까지 마중 나갈게요. 그의 따뜻한 말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불이 켜지는 걸 느꼈다.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오래된 손가방에 서류철을 챙겨 넣었다. 여수 해변 땅의 등기 권리증, 유언장 초안,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까지. 나는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스스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서야 할 때야. 서울 종로 법무빌딩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수줍던 고등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당당한 변호사로 성장해 있었다. 선생님, 잘 오셨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아이들이 그린 듯한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법률사무소이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민수야, 나 이번에 내 유산을 정리하려고 해. 그리고 그 땅을 세진이에게는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무세운 일 있으셨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지난 결혼식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웃음 없이, 감정 없이, 그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민수의 눈빛은 분노로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합시다. 아무도 선생님의 뜻을 뒤집지 못하도록.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민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고 해변 땅을 기부하는 여러 법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내가 선택한 곳은 두 번째 삶, 보호소 두생복라는 유기견 보호단체였다. 오래전 백구를 보냈을 때 받은 위로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생명에게라도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그 보호소 이름을 백구 쉼터라고 붙이고 싶어. 그 아이를 기억하고 싶어서.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이름 정말 따뜻하네요. 모든 서류는 금요일 오전에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수는 보호소 이사장인 박선미 씨와의 연락도 주선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딸도 사위도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도 모르게 내가 오롯이 결정한 단 하나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민수와 서류를 준비하던 바로 그 시각, 딸 세진과 그 가족들은 서울 외곽 고급 주택가의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크루아상과 수제 딸기잼, 고급 커피가 놓여 있었고 대화의 주제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현실적이었다. 이제 혼인신고도 끝났으니까 상민의 어머니 미영이 말했다. 그 해변 땅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세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땅이요? 그 여수에 있는 거요?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뭔가 느낌 좋지 않아요? 바닷가에 리조트 하나 세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상민도 거들었다.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면 수익률은 최소 3배야. 고급 펜션, 웨딩 촬영장, 프라이빗 요트 정박장까지. 요즘 바닷가 토지는 무조건 황금 땅이지. 근데 미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분이 쉽게 넘기실까? 그 나이에 감정이 예민해지기 쉬운데 세지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는 절대 그런 거 못 지켜요. 솔직히 엄마는 결정 하나 스스로 제대로 못 내리는 사람이에요. 늘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 움직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리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방에 없었던 사람, 나에 대해 그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민은 노트북을 꺼내 시장조사 자료를 보여줬고 미영은 자신이 아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나열했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 어떻게 나를 설득할지로 이어졌다. 이번 주 안에 변호사한테 넘기고 목요일에 감정평가 받자. 금요일쯤 어머니랑 대화 자리 만들면 되겠네. 그때 살짝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야. 혼자 외롭지 않냐. 우리가 곁에 있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명분은 세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그 순간조차 그들 셋 중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땅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누가 그 땅을 세금 내며 관리했는지, 누구의 희생으로 지금의 그 아이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로 정리됐다.
어차피 엄마는 몰라요, 돈의 가치를.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다시 종로의 민수 사무실로 향했다. 며칠 전의 긴장과 불안은 없었다. 내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내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민수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서명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새 유언장이었다. 그 안에는 딸 세진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김아린, 나의 조카딸, 그리고 나의 진짜 가족이 되기를 자처한 아이의 이름이 있었다. 그 다음은 여수 해변부지의 기부 동의서였다. 나는 그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수십 년 동안 내 부모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가 지켜온 그 땅.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보내주려 했다. 확실하신가요, 선생님?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은 참는 것이었어. 하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첫날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뜻으로 남기고 싶어. 나는 펜을 들었다. 서명하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심장은 묵직한 안도감으로 천천히 박동을 이어갔다. 서명이 끝났을 때 민수는 박선미 이사님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그분은 두생복의 운영 책임자였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긴 박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정민수 변호사님께 연락처를 받았어요. 지금 제 땅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 여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여수에 와 있어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몇 시간 뒤 해변길 저편에서 낡은 봉고차 한 대가 올라왔다. 옆면에는 조그맣게 두 번째 생명, 두생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선미 이사님은 검정 모자에 바람막이를 걸친 소탈한 분이었고 눈빛엔 깊은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녀는 내 땅을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그녀를 데리고 해변 끝자락까지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이 모래 위를 나는 전구와 함께 걸었고 세진과 성게 껍질을 주우며 웃었고 백구와 마지막 산책을 했었다. 이곳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노령견과 아픈 아이들만을 위한 보호소를 지었으면 해요. 남겨진 개들 중에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박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축물은 낮게 자연스럽게 지을 거예요. 운동 공간도 만들고 간이 진료소도 세우고요. 무엇보다도 여긴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준비한 하나의 조건이 적혀 있었다. 쉼터의 이름은 백구의 쉼터로 해주세요.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의 이름입니다. 박 이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함께 돌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건물 배치, 예산의 흐름, 기부 유지 기금까지.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준비되어 갔다. 햇살이 붉게 물든 그 해변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해방된 감정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값으로 매기지 못하는 공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복수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사랑이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목요일 저녁 해가 저물고 백구의 쉼터 예정지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돌아오던 길. 핸드폰이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순간 망설였지만 직감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이모? 저 할인이에요. 할인. 세진의 조카딸이자 내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던 아이. 할인아, 그래? 잘 지내니? 이모,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결혼식 날 있었던 일,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말해줬고, 집에서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진심이었다. 우리 가족 정말 너무했어요. 이모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괜찮아, 할인아, 걱정 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결혼식이라고 해도 엄마가 걔 사료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모가 자리를 뜨자 다들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웃더라고요. 미쳤어요, 진짜.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인아, 괜찮다. 이모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그 순간 할인의 목소리가 한층 또렷해졌다. 그거예요, 이모. 그게 맞아요. 저도 그동안 이모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모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입학원서도 자기소개서도 다 이모가 도와줬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모는 항상 들어주셨어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 말들이 내 온몸을 따뜻하게 적셨다. 이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점심 같이 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만나자. 종로에 카페봄 알지? 거기서 12시에 보자.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만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한켠엔 백구 사진과 민수가 정리해준 기부 약정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무게가 덜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가족은 피가 아니라 기억이다. 나를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날 정고 나는 약속한 카페봄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 너머로 봄 햇살이 나무 그늘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여느 평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할인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모습은 여전히 학생 같았지만 눈빛엔 어른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모, 어서 와, 앉아. 우리는 메뉴를 시켰다. 할인이는 비건 샌드위치와 녹차를, 나는 토마토 수프와 모닝빵을 주문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날만큼은 너무도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식사가 나오고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른 후 할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모,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한 행동들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껏 아무도 이모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리나. 네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이제야 겨우 깨달았어요. 사진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무슨 사진? 하린이는 카페 벽에 걸린 내 사진을 가리켰다. 그건 내가 세진이의 졸업식 날 찍어준 사진이었다. 늘 세진의 뒷모습만 찍혀 있고 나는 카메라 뒤에만 있었다. 이모는 항상 뒤에 있었네요. 늘 기록만 남기고 자신은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모도 기념되어야 해요.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나는 가방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이모의 새 유언장이야. 정민수 변호사랑 작성했고 이 땅의 향후 결정도 여기 담겨 있어. 하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엔 내 이름이 들어있어. 유일한 수혜자, 그리고 백구의 쉼터 유지 기금과 관련된 조건들도.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모? 정말요? 저? 받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넌 내 진심을 기억해주는 사람이니까. 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야.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내 집으로 향했다. 나는 하린에게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고 내 엄마가 직접 만든 수제 보석 상자, 아버지가 남긴 글씨, 그리고 전구가 생전에 썼던 손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모든 건 네가 지켜야 할 것이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하리는 내 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아이에게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남았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부엌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이 내 책상 위의 종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위엔 정식 기부 서류, 유언장 사본, 그리고 백구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세진. 나는 한동안 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다. 한참을 울리다가 부재중으로 넘어갔다. 그 뒤로 또 한 통, 또 한 통. 세 번째가 울릴 즈음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왜?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기사 봤어요. 기부. 해변 땅을 동물보호소에 기부했다고요? 말도 안 돼. 그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나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내 뜻대로 썼을 뿐이야. 엄마가 뭘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망쳐요? 나는 작게 웃었다. 아직도 넌 가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써? 엄마, 제발,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몰래 결정하는 건 너무 비겁해요. 비겁?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개사료를 내 앞에 내밀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보며 웃던 네가 지금 나에게 비겁하다고? 세지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다. 넌 한 번이라도 날 위해 뭔가를 해본 적 있어?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불러본 적 있니? 나라는 사람을 엄마가 아니라 은숙이라는 존재로 바라본 적 있니? 그 긴 침묵 끝에 세진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엄마랑 끝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게 네 선택이라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의 시작이야. 너 없이도 나는 살아. 아니, 너 없기에 오히려 더 숨 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사슬을 드디어 놓은 해방감이었다. 일요일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마지막 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몇 벌의 옷, 백구의 사진, 서류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넣은 가방 2개. 그게 전부였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커튼 너머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고급 세단. 상민과 세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미영이 내린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결의, 조급함, 그리고 뻔뻔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현관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초인종이 눌리고 문이 두드려졌다. 엄마, 안에 계시죠?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김 여사님, 우리 이야기 좀 하자니까요. 그 땅 아직 돌이킬 수 있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미 2시간 전에 떠났다. 할인이와 함께 짐을 싣고 조용히 이 동네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온 시간엔 나는 이미 고속도로 위에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여기 없다. 그날 오후 하리는 문 앞에 붙여놓은 편지를 발견한 그들의 반응을 문자로 보내왔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투명한 사람으로 남을 생각이 없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여관방 침대에 누워 조용히 백구에 사진을 꺼내 놓았다.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낯선 마을, 낯선 침대, 낯선 밤. 그러나 이 낯설미 처음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부터 내가 직접 써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아주 단순했다. 나는 여기 없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의 이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낯을 가렸고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런 곳이 좋았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곳. 나는 푸른 언덕 양묘장이라는 식물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파트타임이었지만 주인의 부부는 내 손놀림과 성실함을 금방 알아보았고 나에게 작은 방 한 칸과 함께 일을 맡겼다. 화분에 물을 주고 병든 잎을 다듬고 새싹을 정성껏 돌보는 일. 40년 동안 딸을 키우며 쌓아온 손끝의 정성과 인내가 이곳에서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느 날 말했다. 은숙 씨는 식물이랑 대화를 하나 봐요. 얘들이 잘 자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자라는 존재들과 함께 있는 일이 이렇게 편안할 줄이야. 작은 원룸방엔 오래된 책장, 찻잔 몇 개, 그리고 내 손으로 수선한 중고 가구들이 채워졌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집이었다. 매주 한 번 하린이와 연락했다. 그 아이는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마을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모, 백구 쉼터가 드디어 완공됐대요. 개원식 사진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입구에 걸린 현판 꼭 봐주세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는 진짜 끝까지 걸어온 것이다. 희생으로만 채워졌던 삶을 이제는 나로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백구의 쉼터 개원식 날, 나는 강원도 내 작은 집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나무 위에 걸린 새집엔 참새 한 마리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할인이었다. 이모, 사진 보냈어요. 지금 막 개원식 끝났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나는 손을 닦고 조심스레 메시지를 열었다. 첫 사진은 해변가에 서 있는 나무 간판. 그 위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백구의 쉼터, 여기에 머무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왔지만 끝내 들리게 만든 한 사람의 침묵을 기억하며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감히 말할 수 있었다. 내 삶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침묵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이름이 되었다. 그날 오후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김아린. 포장을 풀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분명히 정우였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 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은수가,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네 곁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꼭 전하고 싶었어. 너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네 침묵이 얼마나 단단하고 내 희생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우리 세진이 네가 잘 키워줄 거라 믿었어. 그리고 네 삶이 단지 누군가의 엄마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해. 그리고 네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든 나는 늘 네 편이야.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었다. 전구는 몰랐겠지. 그의 마지막 편지가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꺼내는 열쇠가 될 줄은.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 김은숙. 엄마였고 아내였고 늘 조용히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로 살아간다. 더 이상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다. 이제야 나는 진짜 살아있다. 며칠 후 나는 택배로 받은 나무 상자와 정우의 편지를 조용히 다시 접어 작은 찬장 속에 넣었다. 그 위에 내가 직접 쓴 마지막 편지를 올려두었다. 받는 사람, 김아린 보내는 사람, 이모 김은숙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린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마침내 마음의 고요를 느끼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왔지.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줬어.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어준 그날,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단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에게 남기기로. 재산이나 돈 때문이 아니야.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야. 진짜로 물려주고 싶은 건 살아내는 법이야. 너는 아직 어리지만 네 안에는 용기와 따뜻함이 있어. 그걸 절대 놓치지 말아줘. 내 유언장엔 네 이름이 담겨 있어. 백구의 쉼터에도 작은 표지판 하나가 생길 거야. 거기엔 이렇게 적힐 거란다. 조용히 살아왔지만 결국 들리게 만든 한 사람의 침묵을 기억하며 하리나, 나는 너처럼 진심으로 들어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떤 침묵도 헛되지 않다고 믿게 되었어. 내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이 되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고 진짜 유산은 마음에 남는다는 걸. 그걸 너에게 줄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단다. 늘 고맙고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사랑을 담아 너의 이모 은숙. 편지를 우체국에 붙이고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고 나무들 사이로 작은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해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끝내 나로서 살아냈다.